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출판 기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절대 권력 문제 있죠. 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할 때 늘 이 사회는 그 자유의 억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희생하거나 또는 삶은 궁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그 1인 또는 특정 권력에 의해서 독주가 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삶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근대적 사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학자, 철학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로크인데요. 이 로크의 사상에 대한 가장 그 포인트를 포함한 글을 정리한 책이 오늘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현대적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바로 개인입니다. 그 개인들이 그 어떤 절대 권력 앞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또 신앙 또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펼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바로 자유로운 사회죠. 하지만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그러한 말을 못하고 누군가의 피해 다녀야 되거나 권력 앞에서 주눅이 된다면 그 사회는 그러한 자유가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근대적 사회 거기에서 첫 단추를 깨면서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이야기가 됐는지 그 핵심 사항을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주국가가 좀 더 성숙하려면 성숙된 민주국가로 나가려면 어떤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도 더 보완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줬을까를 번역한 권혁철입니다. 이 책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로크의 사상, 정치 철학을 굉장히 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한 책이다. 라고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로크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의 그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 중 한 명이다라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이죠. 근데 여기서 출발한 로크, 즉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여기서 이제 출발하면 당연히 집단이나 국가보다는 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게 되고 따라서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정부, 국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 작은 정부 쪽을 당연히 지향하게 됩니다. 정치 철학에서 근대 그 철학자들이 보면은 어디서 출발하냐, 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돼 있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 이전의 상태는 어땠던 것이냐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출발점으로 삼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자연 상태란 그 개인들이 어떤 그 공통의 정부 권위, 정치체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이 자연 상태의 개인은 완벽하게 동등하고 완벽하게 자유롭다라는 것이 이제 자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홉스가 됐든 로크가 됐든 또는 뭐 다른 어떤 근대 철학자들이 됐든 이 자연 상태가 완벽하고 자유로운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완벽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관점에 따라서 로크와 홉스가 명백하게 갈라집니다. 즉 그 두 사람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데 홉스의 경우에는 자유란 그 어떤 법이나 정의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다라고 홉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홉스가 보는 것은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는 무엇이냐?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이런 상태다. 그렇다 보면은 홉스의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럼 죽이는 것이 자유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결국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하게 듣고 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자연 상태다라고 홉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로크는 여기서 완벽한 자유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타인의 제약이나 속박 또는 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타인의 폭력 또는 제약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것이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크의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연법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타인을 죽이고 싶어도 타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이고 싶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법에 위배가 되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타인의 제약이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크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로크가 보는 자연 상태에서는 합법이라든가 공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도덕도 존재하고 이를 따르게 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모두가 동등하고 완벽한데 홉스가 보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고 로크가 보는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연 상태에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면 국가 또는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 상태가 완전히 이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로크가 보는 국가, 그다음에 홉스가 보는 국가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홉스의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법도 도덕도 없는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너 이거 지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싸우지 마. 싸우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통치자. 소위 말해서 절대군주가 되겠죠. 그 절대군주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곧 법이고 도덕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법이고 정의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지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들끼리 싸우면 내가 너희들을 처벌할 거야. 그래서 그 정치적 권위가 내리는 명령은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정의가 되고 여기서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곧 통치자에게 위임을 하고 통치자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의 이야기를 따르다 보면은 큰 정부, 그다음에 절대주의 정부, 절대주의 국가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또 사실상 그것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가죠. 반면 로크의 경우에는 이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연법도 있고 정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인간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항상 깨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도 그거를 당연히 처벌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내 생명을 침해하려고 드는 사람을 내가 처벌할 권한은 당연히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개인이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는데, 저거 나쁜 짓을 해서 처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개인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까, 둘이, 셋이, 넷이, 우리 집단을 합쳐가지고 처벌을 하자.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크가 얘기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편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 자유를 수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경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 정부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크가 얘기할 때 국가를 구성하면서 국가 내지 통치자에게 자신의 자유나 권리 전체를 위임하지 않습니다. 홉스의 경우는 전체를 다 위임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건데, 로크의 경우는 이미 내 권리가 있고 내 자유가 있는데 요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국가가 해라고 국가에 위임을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위임하느냐, 자유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국가에 위임을 한다는 것이, 나머지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국가도 그것이 위임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도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위임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라라고 해서 구성하는 정부,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역할을 하는 정부를 로크에서는 지향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로크의 경우에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이유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 이외의 자유와 권리는 모두 개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중에서 일부를 위임한 것, 그것만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 이건 정의롭지 못한 정부입니다. 또 그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역할을 하는 정부,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저항하는 저항권을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항하여서 본래 내 것인 나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가 되고, 그다음 로크에게서 유명한 통치자의,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의 저항하는 저항권은 당연히 정당화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로크의 사상에 대해 쓴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또 한편은 이제 경제 사상사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저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저 소문에도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로크의 원초적 그 소유권 획득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이제 계속 굉장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남용되거나 또는 오용되거나 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과 연관이 되고 있냐면 그 마르크스주의의 노동 가치설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쪽의 노동 가치설에서는 로크가 이야기한 것이 소위 말해서 노동자가 일을 해가지고 생긴 결과물, 이거는 노동자의 몫이다라고 로크는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노동자가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게 가져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로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로크는 소유권 관련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자기 소유권입니다. 즉 자기 인신에 대한 소유권, 내 몸, 내 인신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몸을 움직여서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는 주인이 없는 물건, 주인이 없는 자연물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연물에 자기 노동을 혼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초적 소유권 획득 주장인데 당연히 이제 로크에 있어서도 이 원초적으로 획득하는 소유권이고 그 소유권은 거래나 교환을 통해 가지고 소유자를 계속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소유권 획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소유권을 획득한 것과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과는 상당히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경제 사상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고, 근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 주관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어떤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쪽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애초에 그 소유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로크의 원초적 소유권 이론이고 그것이 가치를 창출하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노동자가 자신의 그 인식을 움직여 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한 결과물 그를 노동자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로크의 원초적 소유권 이론을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가정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인식을 움직여서 주인이 없는 자연물에 노동을 혼합해서 갖는 것이 원초적 소유권이고 그렇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것이 소유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만약에 로크 주장하고 노동이라는 것을 연계를 시킨다면 노동 가치론이 아니고 노동이 혼합해서 소유를 만든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붙인 이름은 노동 혼합 소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노동 가치론 또는 노동 가치설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상이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간단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정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정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철학을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언론에 글도 쓰고 있고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이 로크의 정치 사상이 물론 로크는 글을 되게 간명하게 잘 쓰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게 어쨌건 이렇게 딱딱딱 잘 정리된 책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아 이거 되게 좋은 기획이고 또 번역도 잘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로크와 홉스만을 대조하는데 사실 루소를 같이 얘기를 해야 로크의 정치 철학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왜 로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구도를 그렇게 짜야 로크의 중요성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도 드려봤었는데 일단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아니라 루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홉스와 로크까지는 자연 상태가 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자연 상태가 아닌 어떤 문명을 만들어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게 매우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프랑스 사람인 루소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악은 인간과 문명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연 상태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철학에 있어서 홉스가 일종의
절대주의, 권위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면 루소는 그 반대편에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딱 무정부주의가 아니어도 무정부주의적인 성향 그런 거를 좀 많이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철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좌파도 여러 가지 계보가 있거든요. 우파가 여러 가지 계보가 있는 것처럼 좌파들 중에서 국가, 제도, 시스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조건 좀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루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로크가 왜 가장 선호되는 정치 철학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홉스의 길을 가면은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일단 우리가 끝없는 내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또 그 정반대편에서 야 국가고 나발이고 다 인간이 만든 거고 그거 다 한계가 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요 정치 사상 역시 물론 우리가 이제 막 뭐 나는 자연인이고 싶고 이제 막 모든 구속을 벗어나서 산이나 어디 막 저 바다 같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 상에서 되게 이렇게 해피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도 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이상 형태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로크의 정치 철학도 분명히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함직한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왼쪽의 극단도 아니고 오른쪽의 극단도 아닌 딱 가운데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루소의 얘기가 빠진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예, 일단 이 책은 그 어떤 뭐 자연 상태 그다음에 국가 형성 뭐 여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을 다룬 책은 아니고, 예. 어차피 로크의 사상, 정치 철학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다룬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저 비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루소까지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자 생각을 제가 좀 짚어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크 또 그것이 이제 이 저자가 다루지 않은 것은 홉스는 로크보다 조금 앞에 사람이죠. 한 20, 30년. 그 17세기 초중반.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로크는 이제 17세기 중후반 이렇게 되고 루소는 18세기로 예, 넘어가죠. 그러니까 로크가 죽고 나서 이제 루소가 태어나고 그다음 루소가 저술 활동을 한 거니까 로크는 루소를 전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로크의 사상 또는 로크가 저술 활동할 때 접할 수 있었던 것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주로 홉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홉스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루소는 뭐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것을 어떤 자연 상태 그다음에 거기서 벗어난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거기서 로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한다면 당연히 아마 루소를 같이 이제 다뤘을 텐데 아마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소의 경우는 이제 좀 보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요 상당히 그 부정부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해석을 하는 측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절대 국가, 가장 연성으로 치면 복지 국가, 조금 더 강성으로 치면 절대 국가까지도 절대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또는 그쪽에 영향을 상당히 준 그런 사상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루소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자연 상태에서의 그 자유, 또 루소는 완벽한 자유, 그것이 완벽한 자유 상태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다른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것이 완벽한 자유가 아니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와의 일치성 또는 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그걸 따르는 것이 완벽한 자유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이제 뭐 자연적 그 자연 상태에서 뭐 자연적 자유라고도 하고 또 이제 공동체와의 그 일체성을 이루는 것이 뭐 일반 의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그걸 뭐 도덕적 자유라고도 뭐 구분을 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 공동체에 따르는 거기에 맞춘 물론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맞춘 삶이 완벽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어떤 집단주의의 인간이 개인이 종속이 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자들하고 또는 뭐 국가주의자들 또는 뭐 공동체주의자들 가장 연성어는 역시 이제 복지주의자들 이쪽에 강하게 또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순전히 학술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 상황 속에서 글을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홉스가 좀 더 절대 왕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영국 내전 때문에 본인이 막 프랑스로 망명을 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러는 어떤 그 혼돈을 직접 겪은 사람이고, 반면에 로크는 이제 영국 내전이 대충 이제 수습되어갈 무렵에 이제 태어나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평화는 찾았는데 이 평화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질서를 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그 상황, 그 작가의 그 저술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나 해결해야 될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아마 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그 극심한 내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봤을 것 같고, 반면 로커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그 상태에서 인간의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로크의 정치 철학을 제가 어렸을 때 또 이제 통치론 같은 책은 다 번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읽은 다음에 한참 동안 읽고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상기했을 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잘 짚고 있어가지고 눈에 확 보여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로크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에 따른 자연법이라는 것이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자연법을 따르게 돼 있고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홉스식이 아니라 이제 합리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헌정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논리 전개가, 이게 약간 말하자면은 그냥 나이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천진난만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 내지는 이제 로크가 책을 쓰던 시절에는 너무 더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떤 사고방식의 반영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국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일상의 정치 속에서도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한 거 하고 말 뒤집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오리발 내밀고 이런 식의 상태가 계속 막 그 지속되고 있는 걸 경험하다 보면은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갑자기 처음에는 로크로 시작했다가 아 홉스가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크의 자연법에 대한 믿음, 이 낙관주의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이거야말로 좀 문제적인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제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번역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 그 로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국가도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 그렇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고 있죠. 그 자연법이라는 것이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정당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로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홉스 저는 그 부분은 홉스하고 로크하고 대비가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크의 이 견해에서도 당연히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처벌의 수단 내지는 처벌의 근거라는 것이 정당해야 된다는 얘기겠고 근데 그 정당성의 근거는 홉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치자가 하는 거는 다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고 로크의 경우는 통치자가 하는 것 중에서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통치자가 하는 것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홉스의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또는 저 군대의 경우도 상명하복이 뭐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내린 것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또 정당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홉스의 견해가 뭐 통일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로크의 견해가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자유에 대해서 이제 로크가 되게 선구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용론에서 관용에 대한 편지에서. 근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던 우리도 이제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 1세 내지는 2세대로 되어 있는 초선 의원들이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테고 아마 통과가 안 될 테지만 제 생각엔 통과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근대 자유주의 시스템의 원조는 영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국에서 종교에 대한 것을 처벌로 국가의 법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유주의의 완벽한 승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자유주의 시스템 안에 나오는 거기도 하겠지만 또 문제는 그런 법이 진짜로 만들어지면은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단 말이죠. 이게 그 종교와 자유,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자유 등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로크적인 고민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절이 드디어 한 300~400년 지나니까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로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로크는 그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종교적 관용을 굉장히 이제 그 옹호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자유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그 범위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유주의 철학의 이제 철학적 기반을 로크도 이제 닦은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니까 자유주의가 그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 뭐 그렇겠지만은 본인이 자기 뭐 살을 깎아가지고 질문을 바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문제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이나 명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로크가 얘기하는 것은 뭐 종교적 관용이 됐던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로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들어올 때는 그건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슬림이 됐던 어떤 종교가 됐던 간에 자신들이 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로크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뭘 하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다. 그거는 로크는 당연히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로크의 그 종교 자유론의 논리 전개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게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으로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제사 의식을 치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 그 제사 의식 치르는 자들의 땅 안에서 제사 의식 치르는 자들의 재산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양을 뭐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막 머리에 막 피를 끼얹고 춤을 추는 이상한 종교가 있다고 해봐도 그거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양을 자기네 연료로 태우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로도 나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성주의에서 이제 여성주의에 굉장히 그 전통적인 구호가 있잖아요. My body, my choice.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선택권을 다 갖는다. 라는 논리로도 나아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양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뭐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유형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냥 그 인정하자라는 게 이제 로크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게 이제 로크의 이야기인데 그걸 나도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종교 자유에서도 로크가 얘기하는 것은 왕이 네가 뭐 국교회가 됐든 뭐 성공회 됐든 그거 네가 그거 참된 신앙이야라고 믿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믿고 이게 참된 신앙이니까 너도 믿어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종교의 자유가 됐든 아까 그 뭐 여성운동이 됐든 모든 것들의 그 통용되는 논리는 그런 그 로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진 마라는 저는 그게 자유주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용이고, 근데 그 관용의 한계라는 것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에게만 해당이 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건 뭐 관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울타리를 넘어와 가지고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뭐 로크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로크에게 소유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로크가 소유권의 그 원시적인 획득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간의 노동이 가미가 되고 딱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야 그러니까 로크가 노동가치설의 어떤 그런 원형을 보여줬던 거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이제 이 자유주의 경제학과 이렇게 뭐 너희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I am your father의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am your son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다 근대 이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 현실에서 벌어진 공산주의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자유진영에다 갖다 붙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하는 그 원초적 소유라는 것은 이 노동자가 주인 없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걸 전부 빼놓고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으니까 노동자의 것이야라는 건데 거기에 로크가 얘기하는 원초적 소유권 획득은 주인 없는 물건에 주인 없는 자연물이에요. 주인 없는 자연물에 자기 노동을 혼합했을 때 그게 노동자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소유자가 다 생겼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로크가 뒤에 저 화폐 얘기든 뭐 하고 나오지만 당연히 원초적 소유권은 그렇게 획득이 되고 그 원초적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그거를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교환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빼버리고 노동자가 소위 말해서 일하는 자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거는 노동자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그거는 착취야라고 이제 갖다 몰아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과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막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주워 모으고 주인 없는 물건들이죠. 주인도 없는 사막 거기 가서 그래서 배를 한 척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소유죠. 네, 로크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 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와 가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래 소유가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했고 그럼 노동자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은 그 현대 사회에서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아까 로크가 얘기한 것은 주인 없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주인 없는 자연물인데 이건 주인들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본가가 있던 누가 있던. 따라서 주인 없는 물건에 노동자가 가져야 할 소유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새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니 그 한계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새로 만드는 것은 그 자기가 새로 만드는 몫은 한계 생산성 이론에 따라 현대 경제학에서 임금으로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불이 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게 노동 가치설하고 연관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또 듣고 보니까 이제 그 로크의 이론이 그 자체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법을 반영한 건지 로크의 이론 때문에 영국의 그 커먼로, 영국의 보통법이 그렇게 바뀐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영국 법에 포획법규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땅에서 이게 그 동물을 잡으려고 막 갔어요. 근데 그 동물이 남의 땅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동물을 잡을 권리가 나한테 없고 이 땅을 가진 사람한테 그 동물을 잡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설령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발견해가지고 몰아가기 시작했더라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게 그 동물의 소유권이 완전히 잡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완전히 잡을 때를 기준으로 동물의 소유권이 판별되고 그렇다면 자기 땅에 있는 동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됐냐면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땅 위에 있는 동물을 잡는 게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땅을 팠을 때 뭐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나온 건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땅 주인 거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영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법을 가져다 쓰니까 그 영미권에서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석유를 캐면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내 건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내 거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저희 집 앞마당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광업법 같은 걸 통해서 일단은 소유권을 저한테서 가져간 다음에 저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세계의 국가 수로만 따지면 아마 90% 이상의 국가가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영미법 국가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오직 영미법 국가들만은 그 땅 아래 있는 거를 채취한 사람 거다라고 땅 주인 거다라고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유인 동기가 크게 발생해서 그래서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셰일가스 개발이 자본이 엄청나게 도입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엄청 높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전해가지고 기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그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아니면 자유주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이제 한번 이제 딱 코멘트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로크의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로크의 사상이 오늘날의 현대까지 미치는 어떤 그런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 같은 사례가 이 책에서 소개된 거 말고도 혹시 더 아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으신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로크의 사상 중에서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어떤 우리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국가 또는 이제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국가의 역할로서 맞는 거냐 또는 로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주권자가 그 국가에게 이걸 하라고 위임한 부분이냐 또는 그 위임의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상당한 그 좀 의문이 있고 그 로크의 사상을 좀 더 따른다면은 오히려 지금 복지국가나 이런 부분들은 홉스 쪽 또는 나아가서 루소 쪽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로크의 어떤 사상을 다시 우리가 여기서 되뇌고 그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둔다면 어떤 가부장적인 국가 또는 뭐 절대주의 국가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부분은 뭐 이미 그 부분을 뭐 제쳐놓더라도 복지국가 또는 지나친 복지국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 예를 들어서 좀 정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고 들어오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것을 내 땅에서 난 것을 국가가 이건 국가 거야 그리고 대신 보상을 해줄게라고 가져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계속해서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유사히 일에 어떤 집단주의 또는 국가주의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그 투쟁 또는 싸움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국가도 그 중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의 이제 저쪽 그거 국가주의나 집단주의 쪽에서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의 정당화의 근거로서 그 복지를 이용하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정부가 커지고 국가가 커지고 개인은 작아지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고 로크의 생각을 대낸다면 결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건 동일한 현상이잖아요. 큰 정보를 자꾸 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은 점점 개인의 이제 일반적인 아주 미세한 사생활까지도 다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다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 뭐 밥상 위에 올리는 좀 반찬을 뭘 먹어야 될까까지도 국가가 그걸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로크의 사상 또는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조금 더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어야 되고 대해야 되고 다시 또 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그 어떤 그런 국가의 풍토 뭐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좀 중요한데 많이 간과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막 임금이 반찬을 몇 개 먹으면 그 신하들은 뭐 이렇게 반찬 개수를 줄여야 되고 또 그게 사실 넘어와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주장인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전에 가정의대 준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장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국가가 물론 강제한 건 아니지만 준칙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다 거기 맞춰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국가가 강력하게 개인과 가족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는 경향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녀왔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렇게 개인과 가족과 사적 생활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전통 문화가 좋고 아름다운 측면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조건 로크가 옳다, 우리 조상님들이 틀렸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균형점을 찾는 게 좋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학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정주 생활이라 그럴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이제 유목 생활, 유목 생활 쪽으로 했고 우리 쪽은 이제 정주 생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또는 남의 눈치 보기, 소위 말해서 옆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알고 있는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풍토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게 저는 한참 깨져가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도시라는 것이 이제 하면서 도시에서는 어쩌면 익명성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 개성을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세대들 이미 뭐 그 전에도 뭐 X 세대, Y 세대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MZ 세대까지 나오지만 깨져가면서도 여전히 끈질기게 그런 그 과거에 그 남의 눈치 보고 그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왜 요즘도 계속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이 좀 누구에게서 유행이다라고 하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과거에는 무슨 뭐 굽이 높은 구두가 나오면 90%가 다 그걸 신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요즘도 어떤 것이 유행이고 어떤 것이 뭐 핫플레이스고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는 몰려가야 되고 그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바뀌고 결국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극복해볼 뭐 물론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은 나쁘다라고 대부분이 또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개성을 표출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장의적이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휩쓸리면은 그런 부분을 발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바로 곧바로는 안 되더라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로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걸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까를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또 제 얘기도 좀 덧붙이면서 머릿속 한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성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남들과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성이 법이다. 라는 게 로크 정치 철학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제 단견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느끼고 또 평소에 이제 그 자유주의나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집단주의 전체주의하고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하고의 아주 기나 길고 아주 지루한 투쟁 속에서 로커가 한 명이 전사로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제 기반을 또 닦은 학자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또 이런 것에 자꾸 연연할 것이 아니고 개인과 자유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하나 부분은 어떤 본능을 깨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통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어디 공동체에 귀속이 되려 그러고, 그렇죠. 그게 본능이잖아요, 사실. 예, 집단에 하려고 속하고 그러고, 싶은 본능. 예, 그런 것들을 깨는 어떤,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기 같은 걸까요?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남들 다 있는데 껴 있으면은 사람들 다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저도 그 무리 안에 속해가지고 욕하고 같이 이러면 해야죠. 마음 편해지고 이러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것이 개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자유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시장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 와서 깨어 있는 뭐 깨시면 얘기도 하지만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깨시민 얘기할 때 그런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것이 문명 사회로 갈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문명 사회로 문명인으로 살 때 과연 받아들여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그게 본능적으로는 캐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분명히 깨어야 캐치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 깨어 있는 것, 즉 어떻게 본인 스스로 깨어 있을 것이냐, 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깨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로크를 보면서 느끼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 1시간 넘게 진행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결에 사회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정태라고 하고요. 여기 권혁철 박사님과 함께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에 대한 북토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